네, OBS의 배수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그런 역량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지금의 현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임 초의 수준으로 가격을 많이 안정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 목표의 방향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투기의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선도 있고 조세 저항도 걱정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바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은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이제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 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또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또 이렇게 정책이 기도하는 그 외의 또 다른 또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또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무슨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은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또 찾아내고 하는 것이 이제 투기 이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맞으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힙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갖고 서민 주거를 이렇게 좀 더 보호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조금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크게 보면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유세는 실제로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하고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요. 그 외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그것은 길게 보면은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어떤 재정, 맞으면 지방 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5분 이쪽 줄에 이해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무등일보 김현수 기자입니다. 저는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이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이뤄 지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 평가와 함께 지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임기 내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마치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뭐 주거불명도 있고요, 해외 체류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실제 거주자는 50%를 조금 못 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건 저러건 지금 50%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 참여정부 때 이미 거의 49.5%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될 동안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가 상당히 둔화가 되었다가 또 이제 그 의지가 약해졌을 때는 다시 또 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50%가 넘어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지금 좀 고사하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비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과거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따라서 혁신도시들을 발전시키고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정조율을 더 높이고 그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더 혁신도시로 가고 하는 노력들을 해나갈 텐데 그것은 과거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도 질문이 있었지만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그 지역의 23개 사업에 25조 원을 이렇게 배정해서 말하자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 원 넘게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지방 소비세율이 과거의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을 지금 21%로 10%포인트 이렇게 높이게 됩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지방 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볼 때 과거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였다면 이번 조치로 75대 25 정도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정부 말 무렵에는 그것이 7대 3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그것이 6대 4, 5대 5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라든지 또 지금 충청남도나 대전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BBS의 전영신입니다. 이제 내신 기자들한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으신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상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이 좋지 않은 뒷모습을 보아와야 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쩌면 상처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끝나신 후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신지 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오셨는지 이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걸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이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 네, 대통령님.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올해 대통령님과 국민들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도 많이 칭찬하셨던 영화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 씨의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국정에 계획이 있으실 텐데 경제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거시경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나 올해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물가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타다와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내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 보강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난번 신년사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는 늘 이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이제 혼재합니다. 제가 지난번 신년사 때 신년사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많이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아마 이달 하반기쯤 되면 아마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이라고 정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거 지난 우리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이른바 3050 클럽,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그런 결과입니다.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그보다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합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요. 이달도 지금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1월 달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더 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주가라는 것이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미래 전망을 그만큼 외국 투자가들이나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밝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삶에서 체감하는 그런 그 삶의 체감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이 계기에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타다 문제는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규제 자율 특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규제 혁신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다 문제처럼 이 신구 산업 간의 어떤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분. 예. 네, KBS 김지성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했는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업은행장에 비슷한 인사를 했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관치금융 폐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해서 결국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반대했는데 왜 지금은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민간 금융기관, 민간 은행장들까지 그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했었죠. 그래서 감시금융인이 낙하산 인사냐 하는 평을 들었던 것이고요.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습니다.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탁한 그 윤종원 신임 행장이 맞으면 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그런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를 해왔었고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도 정부 때 했고요. 우리 정부 때는 경제수석을 했고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했고 경영 면에서 전혀 무슨 미달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조분들도 또 다음에는 또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 기업은행의 발전 그리고 기업은행이 해야 될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얼마나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인사를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 지금 3분의 2가량이 지나왔습니다. 90분 중에서 이제는 2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섹션에 해당되는 외교안보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대통령님 어떠십니까? 예, 그래야겠죠. 네, 그러면 제가 약간 마음이 약해서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손들고 계시니까 하고 외교안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앞서도 인구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인구 증가 수가 23,802명이었습니다. 2017년에 8만 명, 2018년에 5만 명, 그리고 작년에 이제 2만 명이 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가 지방 소멸하고 맞닿아 있다면 인구 절벽은 국가 소멸이라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많은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시고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고령화 문제라든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재점검하시고 재설계하실 의향을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민일보의 남궁창성 기자님이 그래도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곤도라 문제 이렇게 지역 문제 말씀하시지 않고 지역 일반적인 문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이 얼핏 약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가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도 또 기업도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력 이런 것이 다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어렵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인구가 줄어 나가면서 말하자면 기초단체로서의 인구 요건에 미달되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역이 출산율이 높지만 맞으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젊은이들이 서울로 이렇게 유출이 되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님이 워낙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맞으면 이제 꼭 그렇게 하자기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좀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뜻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